상관없어.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 크레파스의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할 때까지 공주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나는 내가 잡아먹힐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살아남으리라는 것도.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양치기가 매일 모든 병동의 양들을 불러 모아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면 마치 양치기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짖었다. 그들이 나를 복도로 밀어내는 동안 나는 내가 조용히 매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더러 왜 그러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처럼 매하고 울려면 우선 미쳐야 한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우리를 한 무리로 모아 병원을 둘러싼 길을 끌고 다녔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개개인으로 구성된 느리고 어울리지 않는 무리를 우리는 양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떼는 전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언젠가 다시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양치기들은 다른 무리와 잘 어울리도록 털을 모두 밀고 발톱을 짧게 깎았다. 나는 깔끔하게 머리를 자른 당나귀, 곰, 다람쥐, 악어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그러고는 왜 아무도 무언가를 보려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초원에서 사냥하던 때를 간절히 그리워했다. 나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에서 풀밭으로 나갔다. 그들이 양에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 나는 다시 우리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이렇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예전에 한 마리 양으로 매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사자가 된다. 내가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이것은 느리고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마치 안개가 천천히 끼는 아름다운 여름날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태양을 가리는 얇은 베일에 가까웠지만 나중에는 아직 해가 떠 있는데도 안개가 점점 짙어졌다. 햇빛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차가워지고 새들이 노래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느낄 수 있는가. 점점 안개가 짙어지더니 해가 사라지고 도로 표시판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발을 앞으로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길 위에 가득하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찾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점점 불안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무서워한 대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두려움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학교에서 혼자서도 잘 지내고 꿈을 꾸듯이 시간을 보내고 항상 착하고 조용하며 부지런한 소녀였다.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친한 아이들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이는 없었다. 초등학교 때 약간 괴롭힘을 당했다. 심각하게 비참한 경험은 아니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고 거의 표시도 나지 않게 자신감과 우정, 웃음을 앗아가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 아래 누군가를 혼자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상적인 따돌림이었을 뿐이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나서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따돌림은 계속됐다. 나는 머리카락에 껌을 붙여놓거나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가버리는 사람들, 옆으로 돌려놓은 의자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를 통해 이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과제는 악몽이었고 홀로 쉬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점점 더 혼자가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외로움뿐 아니라 내면에서도 외로움이 시작됐다. 그때 무엇인가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외롭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안개가 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에도 외로웠다. 외로움은 그렇게 내 일부가 됐다. 자신의 말의 의미를 잃고 그저 하나의 증상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매우 외롭다고 느끼고 기분도 나빠진다. 더는 중립지역이 없다는 것, 나의 모든 말이 항상 의심받고 내 진단명과 연관지어서만 해석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느꼈던 심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런 일은 항상 새로운 상황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다. 나는 병들기 좋아하는 좋은 학생이었고 심리학자가 꿈이었다. 학교에서 직업 상담사와 면담을 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나는 성적도 좋았고 학고율도 높아서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하고 1년 뒤 나는 폐쇄병동에 갇혔다. 나는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내 꿈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마치 이 꿈이 나를 육지에 다시 데려다줄 구명부표인 것처럼 말이다. 이 시기가 반드시 끝나야 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쥐고 학교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늘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미래의 꿈이 직업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내 심리치료사와 나를 동일시하는 증상일 뿐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즉, 나는 심리학자로 일하고 싶어서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심리치료사처럼 되고 싶어서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직업과 훈련이 아니라 투영, 전이 같은 것들이 주요 주제였다. 그들은 어쨌든 그렇게 말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는 그들이 설령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의심과 불신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꼭 붙들 수 있는 꿈이었다. 나는 좋은 학생이었고 내 계획은 1년 전까지 현실적이었다. 도대체 내게서 꿈을 빼앗아가 병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면 무엇이 좋은 걸까? 꿈은 꿈으로서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다.
내가 일상에서는 그처럼 큰 기쁨을 느낄 대상이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꿈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렌지와 감귤류 과일에 대한 문제일지언정 내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소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했던 아른힐이 남긴 것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너무나 적은 부분만이 아직 나였고 모든 잔해는 질병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간병인은 나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다. 그는 내게 좋은 소식의 10가지 특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좋은 소식은 현재여야 하고 소식을 듣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외우고 있었다. 내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정신분열 상태가 시작되려고 하면 그가 어떻게 나를 그의 현실로 다시 데려왔는지 또렷이 기억한다. 아른힐, 자 이리 와봐. 좋은 소식의 10가지 특성에 대해 말해봐.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내게만 들리는 목소리와 대화하거나 내 몸을 핥히거나 혹은 다른 짓을 하면 그는 이렇게 재촉했다. 이제 허튼 짓 그만두고 아른힐, 나는 너가 기억한다는 걸 알아. 좋은 소식은 해야만 하고 그러면 나는 이 정해진 하지만 사실 그리 흥미롭지 않은 특성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공통된 세계로 들어갔다. 좋은 소식은 현재여야 하고 소식을 듣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더 많이 내렸다. 나는 화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내 심장이 갉아먹힌 것 같이 깨진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린 사춘기 소녀만이 느낄 수 있는 큰 절망감을 느꼈다. 꿈이 깨졌을 때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꺾였을 때처럼 말이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내내 생물 교과서에 실린 말에 관한 문장을 생각했다. 책에는 마른 발가락이 13개인 조상 에오히푸스에서 유래된 발굽동물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문장은 전문적이고 냉정한 정확성을 뽐내면서 약간은 굉장한 허튼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이 문장은 완전히 옳고 반박 불가능하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수년이 지난 뒤 조현병이 사라지고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나는 이와 유사한 문장을 다시 접했다. 내 마음은 정신질환 관련 도서에 적혀있던 이 문장을 즉시 알아보았다. 조현병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이다. 일부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거나 문제를 처리할 때 혹은 다른 중요한 문제를 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몸의 위생관리가 나쁘거나 부족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이 부족하다. 얼마 전 정말 간단하게 내 삶의 연대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한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간 때가 언제인지 내가 처음 입원한 때가 언제인지 등을 기억하기 위해 항상 연도를 계산하는 일이 성가셨던 것이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해 놓으면 편하겠다 싶었다.
처음에는 잘 됐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고 내가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를 기억하는 일은 쉬웠다. 나는 내가 언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언제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지도 생각났다. 그 이후 몇 년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에서 멈추었다. 그래서 나는 현재에서 거꾸로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과거로 돌아가 내가 언제 학업을 마쳤고 언제 블린데른의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야간 학교에 다녔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어느 시점에는 결국 막혀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고 20대 초반의 몇 년은 완전히 잠으로 채워졌다. 내가 실제로 잠만 잤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강연할 때도 정말 가끔만 이야기하고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다. 이 시기가 말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끔찍해서가 아니라 아예 말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잤다. 나는 몇 년 사이에 여러 병원에 입원했고 자해를 했고 심각한 행동 감퇴에 시달렸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고통을 줄이고 병원 밖에서 살기 위해 신경이완제 등 수많은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잠을 잤다.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가 식사와 숙제 같은 모든 일상관리를 해주었다. 나는 느지막한 오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을 약간 먹은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해져서 다시 침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 엄마와 이야기를 조금 나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정원에 잠깐 앉아 있다가 음악을 조금 듣고 다시 자러 갔던 것 같다.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나를 차에 태고 쇼핑몰로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았다. 내게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음에도 항상 완전히 녹초가 됐다. 나는 이런 치료가 나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됐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잠을 잤다. 한 번에 2-3시간씩 깨어 있었던 적이 드물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도 말할 거리가 적었다. 거의 모든 것이 생각났는데도,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모두 생각나는데도 이 몇 년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가끔 심각하게 아팠던 시기를 떠올리면 매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종종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꿈이나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을 기억해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뇌가 비논리적이고 다르게 구성된 상황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기이하고 비논리적이다. 아니, 기억이 기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다. 몇몇 사소한 기억은 머릿속 어두운 곳에 아직 있지만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몇 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 역사에서 잘라낸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깊은 구멍으로 여전히 내 역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빈 곳에 들어있는 역사 말이다. 내가 얌전히 진정된 상태였다 해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를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엄마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이 시기에 대해 물어봐도 엄마는 별로 말해주지 않았지만 약간은 기억할 수 있다. 한 번은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도망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고통스러워했던 것도 같고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심하게 억압했던 것도 같다. 내가 얼마 동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강제 입원을 당할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진 적도 있다. 나는 이 시기에 두렵고 불안하다고 토로한 적이 많았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정말 겁이 많았다. 어쩌면 내 안의 어딘가에서 내 안의 삶이 너무 적다고 깨달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복용하던 약물이 두려움과 불안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 잘 모르겠다. 나는 단지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무서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이다. 집에 갈래. 무서워. 집에 갈래. 라고 거의 강박적으로 말했던 것도 안다. 내가 실제로 집에 있을 때조차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슬퍼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나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나 스스로 잃어버리고 반항심, 꿈, 의지력까지 잃어버렸다.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다시 찾으려 했다. 예컨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는 절대 몰라. 혹은 생각은 자유롭지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어? 생각은 밤 그림자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 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나는 폐쇄병동의 독방과 응급치료소의 철장으로 둘러싸인 베란다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다음 소절에 나오는 반항심 가득한 가사를 좋아했다. 그리고 나를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가둔다 해도 모두 헛수고일 뿐이지. 내 생각은 모든 장벽을 부셔버리니까.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잠을 잤던 시기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는 반항심이 마취되고 생각이 가둬졌으며 의지는 붙잡혔다. 그때 나는 잠을 잤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당시 내가 정말 아파했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한 약물 대신에 좋은 병원에 재입원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기간 위탁과 보호, 치료에 집중하며 정말 훌륭하게 환자를 이끌어줄 기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도 나는 이미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냈기 때문에 잠시 밖에서 지내는 편이 내게는 좋았다. 나는 이런 독한 약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거의 없었다. 그때 어떤 면에서 보아도 나는 건강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다만 약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살아남았다.